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국내 시장의 좀 심각성,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국장은 거의 뭐 도박장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현재 도박장 같은 우리 장에 있어서 추세 반등의 트리거는 뭐가 될 것인가. 이미 뭐 갈 대로 가버렸죠. 이제 다 박살난 상태에서 뭐가 추세적인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이렇게 급속도로 빠질 때는 항상 피트 린치의 교훈을 가끔 보여드립니다. 아무래도 피트 린치 마젤란 펀드가 13년 동안 27배의 엄청난 전설적인 수익률을 남기고 은퇴를 했는데, 피트 린치가 그 중간에 평온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 성장주를 주로 많이 만졌기 때문에 급락하는 지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펀드가 폭락, 급락도 많아요. 이걸 다 견뎌야 27배의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가입자들은 중간에 다 털려나갔죠. 네, 이런 교훈을 잠깐 말씀드리고, 자,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필 텐데요. 반도체와 그 다음에 ETF, 그 다음에 금리 관련된, 이게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요거 세 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자, 반도체에 대한 쏠림. 우리는 반도체 비중이 시가총액에서 뭐 대형주 두 개가 50% 넘어가니까 그 쏠림은 대단하죠. 근데 그게 두 개가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조정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올 수 있죠. 조정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한 번에 지금 쓰러진 게 아니고 여러 번의 잽을 맞으면서 데미지가 누적된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휘청한 거예요. 예전부터 딥시크 쇼크가 나왔고, 최근에 중국의 문샷, 네, 이슈가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딥시크 이슈하고 비슷한 거죠. 터보컨트, 그 다음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 사용한다는 거, 오픈 AI가 상장을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얘기들, 오라클이 경고했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 좋게 보면 좋은 건데 나중에 또 과잉 생산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써 한참 뒤지만 벌써 걱정을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아찔했던 것은 마이크론이 지난번 실적을 발표했을 때 마진율이 무려 85%에 가까운 거.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Q가 멈춰 있다면 지금 P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익을 끌고 있는데 이게 84.9%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 경계감.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 취소라든지, 메타가 남는 또 자원을 판다. 뭐 남아? 안 남는데 그때는 이제 남는 거야 라고 또 오해하고 급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뉴욕주가 실제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1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게 혹시 다른 주로 또 확산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건 중국 문샷 이슈.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처음에 이제 가파르게 올랐던 그 반도체 주들, 메모리, 특히 메모리주 관련 주들이 지금 같은 각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겠죠. 조정이 나온 이유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가파른 매출 이익의 성장세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언젠가 둔화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게 늘 얘기했듯이 이제 반도체가 시크리컬이냐 아니면은 뭐 또 성장주냐. 여기 항상 이 시크리컬 섹터라는 경기 민감 섹터라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 반도체는 이익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경기가 하강할 때는 이익이 안 나고 적자가 대규모 나버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얘는 시크리컬 종목이고 성장주, 구조적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PR을 주지를 못한다. PR로 높은 밸류를 주지를 못한다. 예전엔 항상 뭐 장치산업 비슷하게 해서 PBR로 매기고 했는데, 최근 HBM이 나오면서 AI가 등장하면서 약간 성장주 취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또 회의감도 있고 의심도 있고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성적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익이 둔화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익이 어떤 이런 시크리컬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은 최고 피크의 가격에서 픽스를 시키더라도 어차피 실적은 거기에서는 더 안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영원히 이 속도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속도를 픽스 시켜버리면은 그 다음도 성장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생각이 번쩍 드니까 최근에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약재 때문에 조정이 나왔지만은 밸류로 볼 때는 역시 무시 못하는 가나 PR이 지금 뭐 포워드로 5배 수준 정도다. 싼 거죠. 이건 맞아요. 그러면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은 제자리로 가는 영원한 조정이 나올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익이 나오는데, 막대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는 잡을 것이다. 대신에 자리는 잡는데 상방 같은 경우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하다. 라고 본다면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하이프스케일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뭐 투자를 더 늘린다면 주가는 또 올라 더 많이 가겠죠. 근데 그런 강렬한 신호가 없다면은 주가는 조금 기간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옆으로 약간 기는 반등 이후에 조금 옆으로 기는 숨고르기 장세가 나올 수 있다. 그게 반도체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죠. 반도체가 아니고 반도체도 가장 큰 문제긴 하지만은 ETF 관련 쏠림 현상이 이게 더 심각하죠. 반도체 쪽으로 쏠리는 거 이해합니다. 반도체가 좋고 시총 비중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확대가 되면서 거의 토박장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얘기인가 하면, 자,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체 시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수의 연동, 또 거기에 수급이 쏠리면은 다른 기업들은 수급은 기가 빨려서 조금 못 간다는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총 비중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 현상이 더 많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극단적인 수급 쏠림이 나온 이유는 지난번 레버리지 인버스 개별 종목 ETF가 나오면서 더 심해졌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16종이 문제는 뭐냐면 그 본주보다도 이 16종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 16종이 전체 거래 대금의 43%를 차지해요. 이게 말이 되는가? 요 16개가.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이 한 22조 정도 나온다면 얘들 16개가 12조라는 거. 이게 말이 되는가? 얘들은 파생 상품입니다. 몸통이 아니에요. 근데 43%를 차지해. 단 16개가.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종목 인버스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한 개 ETF가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을 상회합니다. 4조씩이에요. 4조씩. 코스닥이 한 4조 왔다 4조 5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단일 종목 ETF 한 개가 4조 5조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말이 되는가? 이 16개 도박장이 열리면서 여기 수급이 왕창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수급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매수세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악재가 생겨도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었죠. 이게 가장 심하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놨죠. 지난주 목요일 장 끝나고 나서 대책을 내놨는데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상향 1천만 원만 들어있으면 매매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3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넣어놔야 된다. 현금으로. 그리고 이제 11월쯤에 시작되는 거 한 주당 우리가 삼성전자나 20만 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180만 원 하니까 본주는 사기가 버거우니까 ETF는 만 원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매가 좋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격을 높이자 해서 한 주씩 매매 못하게 하고 앞으로는 20주로 확대한다. 이것도 뭐 효과가 있겠지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만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을 흔들고 있다 보니까 뭐 정책당국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뭐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품이 나오고 나서 어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지. 외신에서도 연일 때리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는 치솟는 아파트 값을 봐라. 이거 살려면 청년들은 답이 없다.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로 돌격 앞으로 했다가 다 죽었다. 다 깡통 찼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국내 언론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에서 얘기하는 걸 따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또 파장이 있었던 한투운용의 대표께서 자기네들이 운용하고 있는 이 ETF, 단일 종목 ETF를,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지 말라고. 그만하십시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SNS에 올렸어요.
라고. 만들고 운용하는 사람이 내 거 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파장이 컸죠. SNS 글을 올렸다가 치고 삭제했어요. 이게 파장이 커지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K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18% 하락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5월 27일 그 16종이 나오는 날 기준으로 보자는 거죠. 5월 16일 27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해서 주가가 SK하이닉스가 18% 하락했습니다. 물론 고점에서는 더 많이 빠졌죠. 엄청나게 고점에서는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어쨌든 그때와 비교해서 18%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레버리지는 이거 더블로 움직이니까 30% 이상 급락이 나왔겠네요. 맞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목이나 장이 하락할 때 반대로 가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반대로 가는 인버스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7일 나왔던 SK하이닉스 인버스 토엑스 2배짜리는 지금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지금 18%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가니까 32% 플러스가 되어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플러스 되어 있겠지. 라고 들고 있던 사람들은 망했죠.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5월 27일인데 그때부터 주가를 보면 이게 인버스거든요. 주가 여기 와 있어. 그때보다 낮네. 하이닉스 인버스 2X가 31% 손실이에요. 만약에 누가 그 당시에 5월 27일 날 이거 인버스를 사놓고 깜빡 잊었다. 그 시장을 보니까 하이닉스가 18% 빠졌어. 아싸, 30% 이상 올라갔겠네. 뚜껑을 계좌를 열어보니까 31% 손실이네. 이게 음의 복리입니다. 음의 복리. 이런 얘기죠. 만 원이던 주식이 반토막 나면 5,000원이 되죠. 그게 다시 원래대로 가려면 100%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50% 빠져서 반토막 난 종목이 똑같이 50% 올라갔다. 그러면 원금 회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7,500원이 돼 있어.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 녹아나 버린다. 이게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그 음의 복리 효과는 더 커요. 뭘 해도 안 된다. 하지 마라. 단기로 이거는 하는 종목인, 단기로 매매해서 어떤 뽑아먹는 건데, 단기 매매에서 뭐 답이 나옵니까? 단기 매매에서 수익 나는 사람이 100명 중에 3명인데, 원래? 통계적으로. 단기 다 깨지고, 이런 걸 롱텀하게 가져가면 계속 손실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왜 하냐. 자, 이렇게 이제 뭐 정치권, 글로벌 전체 여론, 뭐 기사, 그 다음에 또 운용하고 있는 주체에서도 비판하고, 또 뭐 당연히 뭐 투자자들도 이제 불만이 폭증하다 보니까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뭐 또 얘기가 또 그 언급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되겠냐, 과감한 보완책 내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또 이런 게 빨리 나와야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온 것도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레버리지 ETF 관련 부작용이 커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담당자가 누구냐, 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호건, 이 양반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위에가 질문이고 밑에가 대답입니다. 1번, 4번까지, 1번, 4번까지. 이렇게 요약이 딱 돼요. 한 10분 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레버리지 ETF 부작용 어떻게 보냐, 라고 얘기하니까, 부작용도 일부 있지만, 환율 관리에는 도움이 됐다. 양면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 관리에 도움이 됐던가? 도움이 안 됐다니까요, 전혀. 다 평가가 그렇게 나와있죠. 지금 환율 조금 밀린 건 하이닉스 때문 아닙니까? 환율 도움이 안 됐다니까요. 그때 평가가 다 그렇게 났다니까? 도움이 됐대. 옹호하죠. 야, 그래도 일견 좋은 게 있어도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건 문제 아니냐라고 질문하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키옥시아, 샌디스크 보면 외국은 더하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이닉스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다. 상품 만들 때 투자자 보호 조치는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을 놓고 보면 이들 종목들이 급등 나가면서 다른 종목을 다 죽였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도박장을 만드는 바람에 가뜩이나 삼성전자, SK에서 2개 종목도 버거운데 그와 파생된 ETF는 본주보다도 거래대기 훨씬 커요. 10배 이상 크잖아. 왜 그건 얘기 안 하냐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미국은 더하다. 우리가 100배 더해, 100배 더해. 다른 게 다 죽어버렸잖아. 미국은 다른 쪽은 안 죽는다니까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다니까. 자, 그렇게 얘기 대판하게 나와서 또 얘기합니다. 부작용 보완책 그래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라고 질문을 하니까, 지난주 목요일 이미 조치했다. 이미 조치 우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얘기해요. 이거 시중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약하다는 얘기가 많다. 대책이 약하다는 얘기가 많다. 좀 과감하게 조치해라. 딱 얘기하니까 필요하면 추가 조치하겠다. 필요하면 추가 조치하겠다. 이미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절실한 단계예요. 종목들이 다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전부터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또 필요하면 추가, 그죠? 뭐 여기 뭐 증시가 다 날라가고 다 바닥 이게 빵이 돼야 그때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담당자의 답변은 결론적으로 나는 열심히 할 거 다 했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분명히 질책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난 할 거 다 했고, 할 만큼 다 했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만 항변하는 느낌이 너무 들었다. 안 돼요, 이거 지금. 네.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다. 잘잘못이 아니고, 지금은 잘잘못 따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잘못된 상황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여기 ETF 쏠림 현상, 지금 이 문제점은 계속 그 당국에서도 논의가 될 거고, 조만간 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지금. 네. 거대한 도박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다 쏠려가고 있다. 나머지는 피가 다 말라갑니다. 반드시 나와야 되고, 추가적인 대책이 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 문제인데, 금리는 이제 반도체 쏠림이, 예를 들어서 쏠림이 있고, ETF 때문에 쏠림이 있고, 피가 말라 다 죽고 있고 한데, 만약에 반도체가 기간 조정 들어가고, ETF 쏠림이 해소가 되면 다른 종목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막아버리면은 안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금리를 조금 보는 건데, 자,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쟁, AI, 관세, 모두 단계적으로는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보시면 최근에 계속 불편하죠. 4.5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지금도 한 달, 일주일 정도를 보면 이렇게 꾸준히 좀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가 넘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부담이 되고 있고 유가도 지금 60불대에서 이란 전쟁 때문에 120불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60불 쪽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80불 올라갔거든요. 지금 다시 싸우고 있으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월 금리 인상 확률 나기보다는 이제 컨센이 보면은 그냥 65% 정도, 64% 정도 확률로 9월에 금리 인상할 것 같다라고 컨센이 잡혀 있어요. 무겁죠? 성장주나 또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까? 장이 또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는 쥐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쥐약인데 그거는 다시 요걸 좀 보죠.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 독립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안 된다.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원래 이제 그 연준이 하는 일은 성장과 물가 잡는 거, 그죠? 고용과 물가 잡는 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두 개가 양립을 하게 되면 뭘 선택하는가? 인플레요. 인플레 잡는 게 1순위입니다. 중앙은행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노플레, 인플레, 용납하지 않는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라고 해도 우리는 독립적이다. 막 그걸 일부러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기존 이 케빈 워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견해를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관세 같은 경우는 영원한 인플레이션 변수는 아니다. 이건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전쟁이 영원할 수 없는 거고, 관세 같은 경우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단계적인 것이다. 물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 가버리니까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양쪽 국가 모두 오래 끌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전쟁 관세도 이번 주에 또 이슈가 좀 있지만은, 전쟁 관세는 영원한 플레이 변수는 인플레 변수는 아니라는 거고, AI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인플레를 가져올 수 있다. 막 투자하는 거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결국 케빈 워시는 AI는 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런 관점인데 불구하고 왜 매파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가? 약간 매파적인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라는 거는 아마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실기와 관련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20년 코로나 때, 그때 뭐 경제가 망하니 뭐 인류가 다 죽니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으쌰으쌰 했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책을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2020년 때도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한결같이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아니다. 이건 일시적이다. 걱정하지 마라. 일시적이다. 수치는 자꾸 높아지는데 계속 일시적이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야, 내가 잘못 봤다. 그때부터 금리를 폭발적으로 높였지 않습니까? 0.25, 0.50 빅스텝, 그 다음 자연스텝 0.75%포인트, 75bp를 연장 3번, 4번 빡빡빡 올려버립니다. 다 죽었죠.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케빈 워시의 생각은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도 왜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인 듯이 보일까? 이건 미리 잡으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 점도표를 보더라도 그 금리 인상 최소 1, 2회 정도, 한두 번 정도는 원래 할 수 있다는 게 점도표에 나와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비둘기파도 있고 연준에는 매파도 있겠지만은 그들 모두 생각하는 것은 중장기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예방주사를 한번 주는 게 좋다. 시장에 경고를 한번 주는 게 좋다. 이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금리 문제는 제가 보기에 증시에 쥐약이 될 만큼,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이 실기로 연속으로 몇 번 올렸을 때 그렇게 올리면은 시장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다. 선제적으로 나중에 내년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물가를 좀 막기 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자, 그렇게 보면 금리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이 폭망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의 문제점, 반도체, ETF, 금리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ETF다. 일단 이걸 잡아야 돼요. 반도체는 자기가 알아서 안착할 겁니다. 알아서 안착을 할 거예요. 금리도 지금 정도면은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이 문제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ETF 쏠림이다. 저는 정책 당국의 추가적인 액션 기대하고 있고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만 잡아도 죽었던 시장이 충분히 살아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국장의 문제점 3가지를 살펴봤고, 어디를 먼저 픽스해야 될 것인가, 고쳐야 될 것인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디에서 신호가 왔을 때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가는 자명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